4차 6조. 네. 오늘 정말 중요한 고전 시가 하나 등장합니다. 한강구곡가. 네. 까꿍. 자, 6쪽 봅시다. 그 6쪽 보시면, 넣으시면, 네. 왜, 넣기 힘들어? 어. 6쪽 보시면 여러분 있잖아요. 현대시가 있는데, 김소월 시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냥 실망. 근데 이제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가능성이 좀 낮고요. 김지한 아주 중요합니다. 김지한 아주 중요한 신인데 김소월은 이미 작년만 빼고 3년 연속 일제강점기 시인이 나왔어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김소월을 일제강점기 시인이라고 저항시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제강점기 시인인 건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분은요. 내용상으로는 우리 민족의 한을 다룬 작가이고 그 형식적으로는 이 민요적 율격이라고 하거든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민요적 율격인 이 삼원보를 구사했던 작가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 현대시 역사에 있어서 가장 우수한 작가로 평가받고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 문학의 전통인 형식과 내용을 계승한 작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 김소월을 계승한 분이 서정주이고 서정주를 계승한 분이 박대삼이고 박대삼을 계승한 분이 문태준이고 이게 한의 계보죠. 그래서 올해 제가 서정주와 박대삼을 강조하는 이유는 김소월 시인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알았죠? 한의 전통은 우리 민족 문학의 전통 중에서 다른 세계 문학과 비교해 봤을 때 유일한 우리 문학의 전통이거든요. 다른 문학들은 이렇게 한의 정서를 슬픔의 정서를 계승해 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 문학의 어떤 특수함이고 우수함이죠. 그래서 엄청 현대 시인을 연구하는 교수들은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김소월을 지시하고 있는 거지 올해 김소월이 나올 것 같다고 지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한해 계보가 중요하니까 지시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김소월 접동세는 여러분 한해 정서가 엄청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이에요. 대표작입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대표작으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김소월 진달래꽃 대표작 맞습니다. 그런데 한해 정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김소월의 접동세입니다. 왜냐? 김소월 진달래꽃은 A 불비거든요. A 불비. 슬퍼하지만 슬퍼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감정을 꾹꾹 눌러 절제하고 있거든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그리고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이별을 가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 김소월의 접동세는요.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 실제 이별입니다. 그것도 가장 우리 인간에게서 슬픈 이별인 사별. 죽어서 이별하는. 그래서 이제 접동세가 제목부터가 한의 상징이에요. 이거 한을 상징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한 새이다 보니까 이름이 다양해요. 소쩍새, 자규, 초안조, 불려기 다 똑같은 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문학을 봤을 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접동새는요. 소쩍새는요. 항상 한을 상징하는 새였고 울음소리가 엄청 슬퍼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온 거야. 김소월이가. 접동 아우레비 접동했죠.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이걸 음보별 배행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김소월은 삼보의 작가예요. 삼보. 그러면 한 줄이 세 개의 덩어리여야 하거든요. 그러면 접동, 아우레비 접동. 원래 이래야 돼. 근데 행을 나눴죠. 이걸 우리가 음보별로, 배행, 행을 나눴다 해서 음보별 배행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접동, 아우레비 접동했을 때 접동을 우리가 A로 보면요. 이건 A, BA 구조야. A, BA 구조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합니다. 접동은 뭡니까? 울음소리야. 새 울음소리. 그래서 음성 상징합니다. 알죠? 음성 상징 효과 5가지 했었죠. 운율 형성, 생동감 연장감, 강화체 효과, 우리말의 아름다움, 인물의 심정 강조.
벌써 이게 1년 했는데 지금 엄청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음보별 배행, A, B 구조, 그다음 민요적 율격인 삼보구사, 음성상징. 이게 김소월입니다. 울고 있어요, 지금. 왜 애가 울고 있냐면 이게 이제 접동세 설화와 관련이 있어. 그래 이 작품은 설화를 차용해 왔거든요. 설화를 빌려왔어. 이걸 우리가 설화 모티프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신화 소설 같은 거 보면 이런 옛날 이야기에서 소재를 가지고 오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접동서라는 그런 거죠. 이 9명의 남동생을 둔 누나가 있는데 이 누나가 이제 계모한테 학대를 받아요. 학대, 계모. 그래서 이건 계모 모티프도 사용되고 있어. 새엄마가 엄청 학대해서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누나가 이 솥 밑에 있는 누룽지를 긁어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새엄마가 눈치채. 그래갖고 솥을 작은 걸 바꿔버려요. 작은 걸로. 솥을. 밑바닥에 없는 걸로. 그래서 얘가 소쩍새잖아. 소쩍새 이름이 소치적다. 실제로 소치적다에 소쩍새가 된 거야, 얘들아. 긁어먹을 누룽지가 없어. 소치 너무 적어져서. 그걸 한수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굶어 죽어요, 결국은. 그죠? 근데 죽어서 이제 새가 돼요, 새가. 그래서 그 9명의 남동생이 있는 그 집에 와서 우는 새가 있어. 아, 저 새가 누나가 죽어서 된 새구나 해서 애를 이제 소쩍새. 그리고 또 울음소리 들어보니까 첩동하고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접동새. 뭐 이런 소리 했어요. 알죠? 그래서 설화 모티프, 계모 모티프가 쓰였고. 진두강. 자, 진두강 뭡니까? 실제 우리나라의 서북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서북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서북 지역에 있는 강의 이름이야. 실제 강 이름이죠. 그러면 실제 지명이 지시되고 있죠. 이건 또 어떤 효과가 있다 했습니까? 현장감, 생동감, 사실감. 마치 지금 이 속에서 이야기가 실제 우리 곁에서 있었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진두강 강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왜? 진두강 앞마을에 내 남동생이 살고 있으니까. 그리움 때문에 울고 있는 거죠. 그죠? 게다가 김소월이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있습니다. 1년에 보시면 점점 행이 늘어나죠. 행의 길이가. 자, 이것도 아셔야 합니다. 행의 길이가 길어지면요. 호흡이 빨라집니다. 그게 점층법이죠. 점층법. 점점 슬픔이 강해지는 거야. 1년은. 그 다음 2년은 뭐야? 클라이맥스 찍었잖아. 다시 2년 내려와. 다시 슬픔이 뭡니까? 잦아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행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죠. 행의 길이가 짧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길어져. 느려져. 알죠? 그런 어떤 낭송 효과도 지금 김소월이가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작가야, 그냥. 뜯어보면. 그 비읍니다. 거슬린다, 연서야. 이런 거 여러 가지 비읍니다. 비읍니다가 뭔지 모르잖아. 그러면 이 시가 독백체인지 대화체인지 말을 거는 어떻게 분석할 수 없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현아야 요즘에 수능 대세가 이런 말을 거는 어투, 대화체, 독백체 이걸 구분하는 답지가 종종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비읍니다가 뭔지 알아야 돼요. 비읍니다가 뭡니까? 구어체고 경어체야. 구어체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생동감, 현장감, 그 다음에 말을 건네는 어투. 그치, 이건 말을 건네는 어투야. 알겠습니까? 요걸 분석 못하면요. 이 시가 독백체인 걸로 착각해버린다고 얘들아. 혼자 독백하는 걸 착각해버린다니까? 얘는 말을 건네는 어투야. 비읍니다 때문에. 이게 상대 높임법이잖아. 상대를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말을 건네고 있다는 거라고. 맞지? 이렇게 문학이론 하나씩 여러분 정교하게 분석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 문학 엄청 어려울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먼 뒤쪽에 이게 설화의 내용이죠. 진동과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희생 때문에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했죠. 그리고 B는 뭡니까? B는 설화 내용을 요약하고 있죠. 이것도 요즘에 수능 대세죠. 준영아. 요약적 제시. 이것도 진짜 잘 나오고요. 이 오늘 하게 된 작품 있죠? 전상국 외등. 와 진짜 이거. 여러분 전후소 6번째입니다. 그 전상국 외등 있잖아요. 전상국 제가 논문 다 뒤져봤거든요. 전상국 현대소설 분석하는 교수님들이 전후소설 대표적인 작가로 언급하고 있어요.
대표자, 1인자. 그 말인즉슨 전상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맞죠? 그래서 이따 볼 건데 엄청난 작품이에요. 전상국 외등이. 아무튼 이따 분석하기로 하고 오늘 핵심이 있잖아 얘들아. 환강고곡가하고 전상국 외등이야. 그 두 개의 문화작품이 제일 중요해. 맞죠? 환강고곡가에 있다 문화사들이 들어오면 솔깃할 거예요. 작년하고 느낌이 비슷하거든. 내가 이따 그건 이따 얘기해주고. 아무튼 오늘도 이번에도 작품 이 선택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안 드는 몇 개 있었지만 누나라고 불러볼 것이냐 했죠. 누구한테? 시청자가 접동새한테. 시청자 접동새가 말하는 거야. 접동새야, 내가 너 누나라고 불러줄까? 요거야. 그죠? 왜 누나요 하시니까. 근데 시청자가 누나인 건 아니고요. 맞죠? 이 9명의 남동생이 누나잖아. 이게 누나라고 내가 대신 불러줄까? 요런 거야. 불러보랴. 서리법이죠. 오, 영탄법이죠. 영탄법. 영탄법 공식도 배웠죠? 기억하고 있죠? 감탄사, 느낌형 어미, 느낌표, 그 다음에 돈어법, 소리법 이 5개가 영탄법 공식을 몇 번 말했어 제가. 그 5호는 영탄법입니다. 불서로, 너무나 서러워서 했죠. 시샘에, 누구 시샘? 이 계모의 시샘 때문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했죠. 그래서 주어 접동새 때문에 이건 윤의 모티프도 쓰이고 있어. 이 작품 모티프도 무려 3개나 쓰였습니다. 설화 모티프, 개요 모티프, 윤의 모티프. 어마어마하죠. 그죠? 올해 여러분 수능에 모티프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9이나 남아있는 오랩동생 9명의 남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서 차마 못 잊어서 야상경. 야상경은 밤 11시부터 1시까지거든요. 야상경. 문학적 시간이죠. 어떤 시간입니까? 외로움의 시간, 그리움의 시간, 슬픔의 시간이죠. 왜? 누나가 남동생을 그리워하고 있으니까. 야상경. 남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올마가며 슬피웁니다. 근데 이 올마가면이가 왜 이렇게 이동하면서 우는지 아세요? 계모를 피해서. 계모를 피해서 이렇게 운다고 해요. 이동하면서. 이게 김소월의 접동새입니다. 이 작품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느꼈겠지만 이런 다양한 문학 표현 기법을 공부하라는 측면에서 물론 한해 계보도 중시하니까 그걸 제시한 거고요. 근데 올해 시험 가능성은 낮지만 김지아는 달라요. 김지아는 우리 저번에 했었죠? 김수영, 새 기억나죠? 황지우는 아직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김지아 이 3명이 뭡니까? 이 3명이 트리오야. 트리오. 뭐의 트리오? 뭐의 트리오? 독재 저항 트리오. 어떤 독재? 군부 독재. 이 3분 나오면 무조건 그 프레임을 엮어서 해석하면 거의 답이 나옵니다. 맞죠? 아, 김재하 의세란다. 김수영은 아직 안 배웠지? 아, 김수영은 이제 뭐 했더라? 우리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김수영 작품 하나 했었죠? 어? 김수영 눈은 그 예전에 작품이 그것도 김수영 눈도 대표적인 그 독재 저항한 시죠. 그래서 이 3명 꼭 기억해 놓고 물론 제가 그때 현대 시인 중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순위로 봤을 때는 5순위. 근데 그때 한번 쭉 정리해 본 적이 있는데 5순위니까 좀 낮은 순위긴 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궁극독재 저항한 시인이기 때문에. 그래 봅시다. 저 청청 하늘 있죠. 저 맑은 하늘 있죠. 저 흰 구름 있대요. 구름도 흰색이야. 하늘 맑고 그다음 산맥은 눈부시대. 그러면 이 3명의 대상 다 뭡니까? 긍정적 대상이죠. 우리가 시를 분석할 때 있잖아. 이번 구평에서 소재의 의미 시험 나왔었죠. 현대시에서. 그러면 소재의 의미 구분하는 요령은요. 간단해요. 시를 읽고서 긍정, 부정 구분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시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구평에서도 그 편가르기 나왔잖아요. 편가르기. 이게 분류하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수능도 그렇게 나올 거야. 알죠? 그래서 물론 시어의 하나하나의 소재의 의미 같은 것들을 규명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거 긍정적인 거구나. 이거 부정적인 것이구나. 이렇게도 거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럼 얘들은 다 긍정적인 것이죠. 왜 나를 울리냐 했죠. 그러면 나를 울리니까 준영이 입장에서는 하늘과 구름, 산맥이 부정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눈부신 산맥이겠어. 그죠? 그래서 하늘과 구름과 산맥은요.
왜 나를 올리냐면 애들이 객관적 상관물이거든. 즉 애들은 맑고 푸르고 눈부신데 나는 그렇지 못하거든. 왜? 군부 독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우리 춘영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연은 껌으로 알고 있는 인간과 자연 대조 메커니즘이 있었죠. 시인이나 소설가들은 자연과 인간을 대조해갖고 더욱더 인간의 슬픔을 강조하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울리냐? 왜 울리겠습니까? 나와는 다르게 너무나 아름다웠어. 게다가 새 있죠, 새. 새도 나를 울려요. 얘도 객관적 상관물이야. 근데 우리 다유가 맨날 봤던 새요, 다유요, 재은이요 불렀죠. 이렇게 재은이를 부르면 존어법, 영탄법, 말을 건네는 어투죠. 가와나 공통점, 말을 건네는 어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를 분석하는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그죠? 새는 그리고 얘들아 거의 100%뭘 상징하냐면 자유를 상징해. 자유로운 존재야. 맞죠? 그러니까 더욱더 부러운 거죠. 왜? 나는 군부 독재에 얽매여 있으니까. 게다가 이 시를 준영아, 이 김지아가 언제 썼냐면 깜빵에서 썼어. 깜빵에서. 깜빵에서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그 모습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쇠창살 너머 보니까 산맥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더욱더 뭡니까? 기 부러웠겠죠. 묶인 이 가슴 했지. 이게 그거야. 연서야. 시적 화자의 처지야. 즉 깜빵에 갇혀 있어요. 민주주의 운동했다가 김지아 시인이 밤새 물어뜯어도 닳지 않는 밑바닥 마지막 살의 그리움이었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적 화자는 지금 매달려 있다고 추측이 돼요. 매달려 있었고 바닥에 이 그 발이 안 닿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아무리 자기를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을 물어뜯어도 있잖아. 물어뜯고 뭡니까? 닳지 않은 밑바닥이었죠. 그래서 매달려 있어. 고문할 때 매달려 놓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죠? 그 마지막 살에 그리움이 했죠. 그럼 이게 뭘 그리워하냐면 자기 마지막 살이라도 남아있는 뭡니까? 이런 자유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살이 지금 살점 떨어져 나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살마저도 엄청 말랐어. 김재하가 고문당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나에게 남아있는 살에 담겨있는 그리움이었죠. 그래서 처절하게 그리워하는 거죠. 뭘? 자유를. 그죠? 피만이 흐르네. 나오죠? 고문당해가지고 피 흘리고 있어 지금. 매달려 있고. 더운 여름날 썩은 피. 근데 여름날이야. 여름날에 고문당하고 있어 지금. 매달려갖고. 채찍으로 맞아갖고 피 흘리고 있고. 그죠? 그리고 깡말라 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 있죠. 그걸 피는 뭡니까? 부정적 시어죠? 땅을 기는. 왜 땅을 갑자기 길까요? 이제 풀어줬어. 그 매달아 놓은 걸 푼 거야. 그래서 이제 떨어졌겠죠, 이제? 그럼 땅을 기겠죠. 그죠? 몸에 힘이 없으니까. 땅을 기는 육신이 너를 우러러. 그럼 이제 넌 누굴까? 바로 아까 봤던 새야, 새. 새를 우러러보고 있어. 나아지면 낮. 그여라는 뭐냐면 그래도야. 그래도 한 번은 나아지면 낮에 그래도 한 번은 울 줄 아는 이 서러운 눈도 아예 시뻘건 몸뚱어리와 함께 답세라. 사라져버렸구나. 이제 울고 울 수 있는 기운도 없어요. 그죠? 계속 서러워했거든요. 이런 속박, 그죠? 구속, 억압, 이런 독재에 울었는데 이것도 시뻘건 몸뚱어리와 함께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울 힘도 없다고 이제 시뻘건 몸뚱어리 뭡니까? 고문당해갖고 피 흘린 거죠. 그 몸뚱어리야. 너무나 지쳤어. 더 이상 이제 절망스러워갖고 이제 아무런 이제 그런 것도 없어. 그죠? 슬퍼할 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 끝없이 새하얀 사슬소리 했죠. 왜 사슬소리인지 알죠? 지금 쇠사슬 묶여 있는 거야 지금 감옥에.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거 있어 연서야. 왜 하필이면 사슬 소리를 새하얗다고 했을까? 일단 이거 가깝게 그냥 간단하게 청각의 시각화 이건 그냥 정리하고요. 이건 기본이고요. 내가 묻고 싶은 건 이거야. 왜 사슬 소리를 하얗다고 표현했냐고. 그러면 하얀색의 상징성을 우리 준영이가 알고 있어야 돼. 연서야. 뭡니까? 제가 색채의 상징성은 제 전매 트레이드 마크 중 하나예요. 거의 안 나와 있거든요. 순수, 슬픔, 이별, 한, 나약함. 이게 뭐겠습니까? 슬픔이죠, 슬픔.
나를 너무나 슬프게 하는 그 쇠사슬 소리인 거죠. 묶여 있잖아. 그래서 시인은 하얀 색깔을 제시한 거야. 순수하다고 해서 하얀 색깔. 뭐 진짜 문학에 대한 젬병은 뭡니까? 그냥 쇠사슬이 흰색이니까 쇠니까 흰색이니까 그건 진짜 그건 이제 문학에 대해서 전혀 이제 가망성이 없는 거고. 사슬 소리여 새여 죽어 너되는 이 너가 새죠. 죽어서 너와 같이 새와 같이 자유롭게 되는 날이 길고 아드가 돼. 나 그래서 재현아 이런 시 싫어해. 이런 시 별로 안 좋아해요. 절망적이잖아. 새가 되는 게 너무나 아득하대. 요원하대. 멀대. 가망성 없대. 현실도 이렇게 지옥 같은데 굳이 시까지 이럴 필요가 있냐? 난 그건 아니라고 봐. 낮이 밝을수록 점점 침침해 간대. 말이 됩니까? 낮인데 침침해져 가. 침침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역설법. 낮은 긍정, 침침은 부정. 이렇게 긍정과 부정의 시어가 같이 쓰면 역설법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얘들아, 우리가 너무나 밝기 밝잖아요. 그럼 안이 더욱더 어둡게 보여요. 그런 효과가 있어. 더 안 보여. 밖이 너무 밝으면. 맞죠? 그 효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적 효과를. 침침해져가는 넋 속에, 영혼 속에 저 짧은, 여이어가는, 갈수록 살이 빠져가는 저 짧은 볕발. 이 볕발은 햇빛이야. 그러니까 자꾸 여이어간다는 것은 햇빛이 점점 햇빛이 약해지는 거야. 그걸 스쳐서 떠나가는 새 있죠. 결국은 새가 떠나가 버리는 거죠. 청청한, 다시 수미상관 기법입니다. 청청하늘 끝, 푸르는 저 산맥, 떠나가는 새 있죠. 하늘과 산맥 새 모두 뭡니까? 나를 울리죠. 객관적 상관물이죠. 덧없는, 의미가 없는, 가없는, 끝이 없는 저 눈부신 구름, 얘도 나를 슬프게 하는 거죠. 아 묶인 이 가슴. 그래서 이 작품은 수미상관기법이 쓰였다. 그 어떤 효과? 운율 형성, 시적 안정감, 균형감, 주제 강조, 그 다음에 감동과 영. 네 가지 효과가 있어요. 문학은 충실하게 이런 문학 표현 기법들, 이론들을 애워주시고 그걸 적용하는 걸 자꾸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쉬워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문학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번 시험 더욱더. 자, 그다음 7쪽 보시면 임진록이죠. 왜 임진록이 나와 있는지 알죠? 전쟁. 그래서 혹시 고전 소설도 전쟁 관련 나오지 않을까 하는 시각에서 임진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임진록은 임진날 배경으로 하고 있죠. 1592년. 그죠? 명나라에서 이효송이 이제 파견 왔죠. 결국 우리가 이제 몰아냈는데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진록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을 다루고 있으니까 군담 소설이죠. 군담 소설. 그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또 중요한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조선은 사신 유성룡을 명나라에 보내서 원군을 청하지만 명나라 대신들이 파병에 반대. 처음에는 신하들이 황제가 사신을 그저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유성룡이 할 일 없이 나왔어. 그리고 하늘으로 통곡했어요. 슬픈 거죠. 이때 황제가 사신 유성룡을 돌려보내고 나서 측은한 불쌍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서한 책상을 의지하고 꿈을 얻었으니 자 작품에서 꿈이 등장하잖아. 그럼 제가 예전에 강조했다시피 무조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꿈의 기능은 깨달음의 기능입니다. 어떤 깨달음? 야 황제야 명나라는 형이고 조선은 아우였어. 너희는 원래 전생에 형과 아우였다고. 그러니까 형이 아우를 도와줘야 한다고. 누가 말합니까? 관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가 유비였고 조선의 왕이 장비라고. 관우 자기는 환생을 못했대. 그래서 알려준대. 그러니까 형이 동생 빨리 도와라. 이런 내용 말합니다. 꿈을 꾸니까 비몽사몽간에 한 대장이 갑줄이 있고 그 안에 금간접을 입고 완연히 분명하게 들어와서 사배 4번 절하고 말하기를. 그리고 이렇게 꿈이 등장하잖아요.
환문구조라고 해요. 이 작품은 글의 구조가 환문구조. 환은 돌아올 환자입니다. 형님은 천하를 지켜옵기로 형제, 형제는 의리를 모르니까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러니까 천자가 그댄 누군데 나한테 형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그 장수가 다시 절하면서 형님 자세히 들어보세요. 옛날 삼국 시절의 유연덕은 유비는 다시 회생하여 또 나왔네. 아까 나왔잖아. 부활 모티프, 윤회 모티프. 아까 김소월 젖동세에서 죽어 세됐잖아. 누나는 여긴 다시 환생해서 뭐가 됐습니까? 또 황제가 됐죠. 그죠? 지금 대명 이 명나라 천자가 되고 동생 장비는 조선왕이 되고 신관음은 환생하지 못하고 동생에게 의지하여서 풍우 바람과 비를 피하더니 동생이 외란당해서 의주로 피난하였사오니 청나라 병사를 빨리 바삐 보내서 동생의 근심을 구하소서 하니까 하고 간 데가 없어. 깨달으니까 꿈이야. 근데 그 장수 얼굴 눈에 삼삼하여 아른아른거려서 마음이 산란한지라 즉시 신하들을 모아서 꿈을 의논하니까 자승상 유길이 말하기를 폐하의 꿈이 이같이 영험하시니까 영험 신비로우시니까 어찌 의로움을 패하겠습니까? 버려버리겠습니까? 현자가 더욱 측은지심이 있어서 결국 군사를 보냅니다. 천자의 명령으로 조선에 파병된 이효성의 군대는 조선군과 연합했어. 그리고 청정, 이 외나라 장수, 일본 장수가 이끄는 왜군과 맞붙는데 조선 장수 응서와 홍립이 선봉에 나서서 외장들의 목을 베었어요. 근데 이때 응서와 홍립과 이효성은요 실존 인물이거든. 이런 실존 인물을 등장시킨 이유는 뭐냐면 작품 내용에 개연성이나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야. 이거 믿을만해 이런 거야. 구라가 아니야 이렇게. 그 청정이 이제 병사들의 죽음 보고 대로 크게 화가 났어. 그 두자 입을 찡그리고 두 줄 이를 갈며 쌍봉투구 쓰고 삼천구 구리철갑 입고 호통하며 달려드니까 이른바 폭포절벽에 있던 백호 흰 호랑이가 사람을 물고 앉아 있는 것 같더라 했죠. 그 이 기억 뭡니까? 이번에 답지 나왔죠? 제가 맨날 연습시켰던 거 재현아. 비유적 표현을 통하여 뭐 인물의 외양, 모습, 강조 요거 많이 했었잖아 제가. 맨날 했잖아 내가. 뭐뭐 같은, 뭐뭐처럼, 뭐뭐인 듯, 뭐뭐있냐. 이게 직유법이고 비유적 표현이고 고3이면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한다 했잖아. 이게 답지 나왔잖아요. 여러분 문제 푸니까 이번에. 그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풍같이 바람과 비같이 내달아 지쳐 마구 치며 들어가니까 응서와 홍립이 한번 보고 나서 눈을 들어볼 마음이 없는지라. 왜? 너무 무서우니까. 응서가 생각하기를 일본 장수를 수없이 배웠을 때 청정에게는 패할 것이다 하고 본진으로 들어가고자 하다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사내 대장부가 10만 대병의 선봉이 되었다가 맨 앞에 서 있다가 적장수를 보고 스스로 후퇴하면 후세 웃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했죠. 이와 관련된 생각이 뭡니까? 임전우태죠. 화랑의 세소고개죠. 화랑에서는 5가지를 지켜야 하잖아요. 5가지. 그래서 5가지가 이제 그냥 듣기만 한 건데 사군이충, 사친이요, 그 다음에 교우위신, 그 다음 사생유택, 그 다음 임전무택. 이 5개가 여러분 세소고개거든요. 참고로 알아주세요.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며 천둥같이 소리치며 외치기를 외장 청정을 들어라. 네 목숨이 내 칼에 있는지라. 너와 자웅, 너와 승부를 하여서 시절을 평정하리라. 하고 응사가 나는 듯이 달려들어서 시비압을 싸우다가 청정칼이 번뜩하며 유흥서 머리와 백설남의 머리가 떨어졌어. 그 청정이 무인지경같이 사람이 없는 것 같이 장수 9명을 베어들고 천둥같이 소리치며 달려드니 응서와 홍립은 정신없이 회진했어. 결국 후퇴했어. 그걸 진세가 매우 위태한지라 이효성이 뒤로와요. 크게 화가 나서 이효성이 명나라 장수죠. 화가 나서 검푸른 얼굴을 찡그리고
청룡도를 들고 나온 듯이 말을 타고 나오니까 이른바 태산에 있는 모진, 사나운 호랑이와 벽해, 푸른 바다에 노는 용이 소리하고 나오는 것 같더라 했죠. 그래서 이효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청정에 나와 싸우니까 80여압의 청정의 칼이 점점 승승하여 점점 힘이 세져서 장수 몇 명? 장수 4명을 베어들고 좌충우돌하니까 이효성이 더욱더 화가 나서 청정의 병사를 지쳐 마구 치며 들어가니까 응서와 홍립은 진문을 지키고 청정은 지쳐 진을 마구 치며 왼손으로 3,000건 유성태를 들어 이효성을 막아내고 오른손으로 300건 철퇴를 들어서 응서와 홍립에 맞서니 이른바 하늘의 신 같더라 했죠. 그만큼 청정이 셌다고. 외장은 56명이고 아군 장수는 70명이야. 양 진영이 합해 싸우니까 천지가 어지러운지라 천도 무심하리오 했죠. 자, 이거 중요하죠. 디귿 오랜만에 합시다. 하늘이 무심하겠느냐라는 뜻이죠. 이게 뭡니까? 소수자 직접 개입 6가지 효과가 있죠. 그 중에 작가 심리 강조죠. 이따가 전상국 외등에서 있잖아. 소수자의 직접 개입 있죠. 이것도 또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거 싹 다 정리해드릴게요. 소수자 직접 개입 전상국 외등에서. 근데 여기 한 개 등장해. 마치 찬바람이 일어나며 티끌이 날리며 땅이 꺼지며 하늘이 터진다며 천둥과 소리 나며 공중으로 한 대장이 이게 간우거든요. 간우가 청금투구를 쓰고 노포 운갑을 입고 적토마를 타고 청룡도를 들고 삼각수임하고 봉을 불뜨고 외쳐 말하기를 무지한 외적은 들어라. 외적이 청정이죠. 넌 조그만 힘을 믿고 외람되이 군수에 어긋나게 조선 삼키려고 하니까 너희 어찌 살길 바라겠냐. 나는 옛날 간우다. 내 칼 받아라. 하고 청정이 두어볼 마음이 없어서 간담이 선언한지라 이때 이해성 칼이 번지하며 청정의 머리에 떨어지니까 결국 청정이 깨꼴라? 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진 작가의 웰컴 투 동막골 있죠. 이건 참 희한한 작품인데 왜냐하면 물론 작년 순특강 실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사설 모의고사에서 자주 등장한 작품 중 하나였거든요. 근데 왜 등장하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것은 전쟁 상황 있죠. 전쟁 상황을 어떤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환상적으로 동화적으로 묘사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전후문학 중에 특별한 케이스야. 이제까지 전후문학 중에서 이런 전쟁의 폭력성, 참혹성, 이데올로기 갈등을 이렇게 묘사한 작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이 작품. 맞죠? 근데 올해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고요. 희곡 작품이 이게 시나리오거든요, 시나리오. 영화로 본 사람 있을 거야. 그래서 제 장 작가의 작품을 쭉 분석해 봤는데 상당히 탁월한 기법이 하나 쓰였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강조할 내용인데 긴장과 이완의 구조. 근데 이게 왜 탁월한 거냐면 이게 판소리 사설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장진 작가가 의도하고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판소리의 기법인 긴장과 이완의 구조를 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긴장은 뭐냐면 좀 감정을 막 표현하는 거. 그 이완은 뭡니까? 그 감정 막 이렇게 긴장됐던 풀어주는 좀 약간 유머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눈에 띄게 사용해요. 그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쓴 시나리오 작품인데 봅시다. 웰컴 동막골 했죠. 그 동막골은 시험에 나온다면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문학적 공간의 의미죠. 이번 9월 모의 평가에 무려 문학적 공간의 의미가 3번 출제했습니다. 3번. 맞죠? 너무너무 중요해. 그럼 동막골은 어떤 공간이냐? 순수한 공간이야.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없는 공간이야. 맞죠? 그런 공간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따 보면 알겠지만 끝부분에서 뭡니까? 결국 동막골을 구하기 위해서 인민군과 국군이 화합해서 이 적의 폭격기를 유인해 갖고 전사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희생해요, 희생. 둘이 합해 갖고 결국 동막골 사람들 구해.
원래 동막골에다가 연합군이 폭격하려고 했거든요. 거기에 북한군이 있다고 생각해갖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다른 곳에 가갖고 막 총을 쏴고 대포 쏴갖고 여기 유인해갖고 거기에 폭격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5명이 전사해. 결국은. 그런 내용입니다. 봅시다. 한국전쟁 중 국군 탈영병 현철, 상상, 치성, 영희, 택기는 전쟁 난도 모르는 강원 상간에 동막골에서 대치하게 된다 했죠. 그 동막골이 뭡니까? 순수한 공간이야.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있잖아. 그죠? 그 이대로 대립이 없는 공간이고 대전 실수로 마을의 곡식 창고를 폭파해버린 그들은 이 곡식 창고가 어디냐면 옥수수 창고였거든. 근데 이걸 이제 수류탄을 폭파시켜요. 근데 그 순간 옥수수가 팝콘이 되었고 난리거든요. 이게 동화적 환상적 분위기 연출. 알았죠? 그들은 지쳐 잠들었다가 방 안에서 눈을 떠요. 촌장집 마당. 오늘부터 굽는 거래요. 이레이 찌찌찌 걱정스러운 얼굴로 부서진 곳간을 들여다보며 쭉 서 있는 불황. 그런데 평상시에 치성이 붓의 농기구를 고치고 있고 현철이가 나왔어. 현철이 국군이거든. 그 잽싸게 무기를 찾는데 없어. 급한 대로 호미를 집어들었어. 치성이 인민군이야. 군대는 군대구만. 눈 뜨자마자 죽이 같다고 댐비는 꼴뻔이. 뭐야 이 빨갱이 새끼? 이제 그만하고 뭘 좀 먹어야지. 걱정은 말아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저 양반이 약속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요. 하고 촌장은 지금 중재하고 있죠, 역할이. 근데 중재가 안 돼. 현철이가 약속요? 어르신, 저놈들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있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치성이가 정 비보고 싶으면 나를 세게 세운 걸로 다시 골라잡으라 했죠. 그래서 사투리가 사용되고 있죠. 저번 시간에도 했었죠. 사투리 효과 4가지. 첫 번째, 토속적, 향토적. 두 번째, 사실감. 이 일이 꼭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죠. 생동감, 현장감. 마지막으로 인물의 성격 강조. 이 4가지. 알죠? 현철이가 촌장님 감춘무기 주세요. 근데 촌장이 물끄러미 보고 있죠. 정말 그만두지 않을 거냐. 계속 할 거냐. 그런 시선이죠. 다시 갈라져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는 양측 군인들. 시성이 어르신 말씀 듣자우. 이 보락에 피해주지 말고 각각 갈 길 살자우. 가자우. 했죠. 그때 마님이 아이고 기운도 좋네. 내 상을 내올 테니까 얼굴에 무리가 좀 묻혀요. 세수 좀 해요. 시간이 경과했고 밥을 먹는다. 2개의 상에 나눠서. 이게 어떤 구조입니까? 이게 이제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그 모습을 불황 몇 명과 촌장 많이 빤히 보고 있다. 촌장 동무는 초점을 시선으로 평상에 만지며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담고 있다. 군인들 먹으면서 긴장을 주지 않고 이게 긴장 구조야. 근데 그 순간 준영을 봐봐. 이완시킵니다. 어떻게 노모가 자들은 웃어 어떻게 쳐 묵을 때도 등대기를 대고 지랄이나. 자 이게 뭡니까? 이완이야. 그러면 이 노모의 말을 듣고 이 뭡니까? 이 구경하는 관객들이 빵 터져요. 그죠? 이 사투리를 듣고서. 그럼 이게 이완 안 된 거야. 자, 고인들은 마을일을 도우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동막골에 애정 갖게 돼요. 동막골 적의 군사시설 오인한 연합군의 폭격 계획을 알게 되자 고인들은 자신들이 나서서 폭격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로 해. 이게 뭡니까? 희생적, 헌신적 태도죠.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동막골에 대한 애정이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인류의, 즉 작가의 메시지 뭡니까? 이거거든요. 장진 작가 메시지 뭐냐면 아무리 우리 인간이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황순원 작가야. 알죠? 이것도 알아주세요. 작년에 황순원 작가가 또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황순원 작가도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소설을 통해 갖고 전후 소설 썼어요.
그래서 아마도 아마 남은 이감 회차 중에 황소의 너와 나만의 시간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황소의 너와 나만의 시간은 현재 교과서에 실려 있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능이가 아니라 우리 이감에 나올 거야, 한 번은. 한 번은 등장할 거야. 왜냐하면 황소연 작가는 전쟁을 휴머니즘 관점으로 보고 있거든. 각자 이게 프레임이 달라. 알죠? 해봅시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고요. 산등성. 갑자기 폭격기의 진동이 먼 사람 느껴진다. 걸어도 영이 상상 택기 얼굴이 확 굳어진다. 이건 다시 뭡니까? 긴장입니까? 이완입니까? 다시 긴장되는 거야. 근데 이걸 또 작가가 어떻게 또 이완시키나 보세요. 또 이완시킵니다. 뭐야? 아직 시간 남았댔잖아. 이게 시간보다 빨리 온 거야. 현철. 각자 위치로. 정시 각자 위치로 흩어지는 5인. 시성 현철은 로켓포, 영희는 폭발물, 그리고 택배 상상은 대공포. 이 대공포는 뭐냐면 비행기에게 쏘는 그 대포야. 그걸 대공포라고 해요. 이수에 타들어오는 상상, 긴장이죠. 멀리서 폭격기 진동이 느껴진다가. 자, 여기서부터 이완이 됩니다. 어떻게 이완시키냐? 현철. 폭격기가 육안에 보일 때까지 절대 동요하면 안 됩니다. 폭격 진동이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 삐끼가 사라져. 근데 그 순간 영희가 문상상 하고 불러요. 상상이가 겁에 지는 얼굴 쳐다보니까 영희가 어제 부른 그 노래 그거 한번 불러보라고. 이게 이완입니다. 알죠? 그럼 이때 참가는 어떤 기능을 해요? 긴장을 해소시키죠. 그런 기능합니다. 그러자 상상이 이러죠. 이미 이 상황에서 노래는 무슨 하고 모두 상상을 보고 있죠. 후덜거리다 울상이 된 채 노래를 불러요. 서서히 다가오는 폭격기 소리. 다시 이제 긴장되죠. 폭격기 소리와 상상 노래가 묘하게 섞여 위기가 더욱 고조돼. 상상 노래도 떨리고 있어. 개인과 함께 다시 마침내 시야에 전투기 편대가 나타나자. 얘는 전쟁의 폭력성을 상징하죠. 전투기 편대는. 그렇죠? 턱숨이 막히는 상상. 더 노래를 할 수가 없어. 긴장의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며 경연 눈빛을 보내는 치성, 현철, 영희 등등등. 로켓포를 어깨에 올리고 서서히 다가오는 폭격기와 전투기 편대를 주시하는데 도화선에 연결된 레버를 다시 한번 힘줘 묵혀진 영희. 대공포 놀이새를 당겨놓는 택기. 또 긴장이죠. 근데 또 이완시킵니다. 어떻게? 근데요. 우리도 연합군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싶다. 아, 우리도 지금 동남합작부대 아야요? 내 말이 들립니까? 야, 엄마. 지금 이상한 농담이 나오냐? 아, 기카고 보니까 연합군구나. 히히. 그렇구만, 연합군 놈들. 했죠. 이렇게 이완시켜요. 그 이때 뜨거운 것이 올라오죠. 이때 이 뜨거운 것이 뭘까요? 민족애. 같은 민족에 대한 사랑. 동료애. 동지애. 민족애. 그게 올라오는 거죠. 뜨거운 것. 이렇게 말고 다른 데서 다르게 만났으면 우리 진짜 재밌었을 텐데 안 그래요? 미소 있지만 목이 맨다 했죠. 자, 이렇게 장진 작가는 긴장과 이완을 탁월하게 구사하고 있어요. 저라면 여기서는 지금 이제 26번 문제 이제 뭡니까? 그 전쟁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물론 전쟁 다루는 맞는데 나라면 만약에 장진 작가 작품에 쓰면 긴장과 이완 구조에 꼭 판소리하고 연결시켜서 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맞죠? 그래서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3번에 1번에 기억은 비유표현을 통해서 인물이 처한 위태로움을 부과한다 했잖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수능에. 그래서 이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하나. 한강국어과. 잘 들어봐.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자, 권섭의 한강국어과 있잖아요. 작년 시험에 다유야 뭐가 나왔냐면 이황의 도산 12곡이 나왔어. 그럼 이황과 쌍벽이 누구냐면 이이야. 이. 이이가 쓴 작품이 뭐냐면 고산 부곡가야. 이미 우리 했습니다. 이감에서. 그러니까 작년 이황 나왔으니까 올해 이 나올 수 있다. 이건 단순한 거. 단순한 거. 근데 좀 더 나가보면요. 이는 고산 국가였었잖아. 근데 이걸 계승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겠죠? 송시열의 화양 부곡가야.
이걸 계승한 게 권섭의 환강구곡가야. 뭔 맥락인지 아시죠? 권섭은 이이와 송시를 계승한 작가야. 작년에도 있잖아.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준영아. 작년에 제가 추측했냐면 재작년에 정철이 나왔거든요. 그럼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박일로가 나와요. 그죠? 근데 내가 박일로 말하면서 근데 내가 혹시나 평가원이 한번 꼬아갖고 이와 정철과 박일로를 계승한 작가를 낼 수 있다. 그러면 김디경이다 했거든요. 근데 김디경이 나왔어요. 뭔 메커니즘인지 알죠?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뭡니까? 이의 고상국가 나와야 돼. 그죠? 근데 작년과 똑같이 한 박자 더 옵니까? 늦춰갖고 이왕과 이를 계승한 권섭을 낼 수 있다고 얘들아. 내 말은 그 말이야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럼 작년과 메커니즘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이가 안 나오고 권섭이 나올 수 있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중요하다고. 알았죠?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이의 고상국가나 이 이가 이 학문을 연구했던 곳이 여기 나와 있지만 석담이거든, 석담. 그 송시열이 학문을 연구했던 곳이 화곡이야. 그리고 권섭이 학문을 연구했던 곳이 한강이야. 문학적 공간이죠? 이거 고려모평. 다 어떤 공간입니까? 좋잖아. 그죠? 문화적 공간 다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봅시다. 하늘이 산을 열어서 땅 모습도 밝으시고 했죠. 산이 높으면요, 땅이 빛이 안 들어오죠. 산의 나무에 가려져서. 근데 하늘이 산을 열었으니까 땅이 이제 빛이 밝혀지는 거죠. 땅 모습도 밝구나. 천추해. 천추는 오랜 세월이야. 천추. 오랜 세월. 천개의 가을이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수월, 이 물에 비친 월, 달이 유난히 맑구나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한강에 비추고 있는 달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 구나 영탄법이죠. 아마도 석단 파국을 다시 본 것 같다. 왜? 이러니까. 그죠? 세국 똑같이 학문수양의 공간이니까. 다시 이걸 본 것 같다고. 아름다운 이 공부하는 곳을. 일곡이 어디냐 했죠. 대암. 대암 암자는 바위 암자입니다. 바위가 기이하구나. 왜 기이하냐? 신선 땅에 있는 깊은 물이 심리의 긴 호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한강이 신선 땅의 물이래. 그만큼 한강이 뭡니까? 아름답대요. 신비롭대요. 그죠? 그래서 한강을 뭡니까? 지금 애찬하고 있죠. 애찬. 신선의 강이래. 신선의 강. 도교 세상이죠. 애찬적 태도죠. 시적하지 않은 한강의 아름다움을 애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어떤 공간? 학문 수양의 공간이야. 작년에 재윤아 도산 12곡도 주제가 이거였거든? 요 작품도 그래요. 맞죠? 그럼 그 메커니즘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작년과 짝을 지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구색이 맞아요. 어떻다? 어떠하냐? 일진범품. 한바탕에 범품. 범품은 뭐냐면 배를 떠나가게 하는 바람, 붓바람을 범풍이라고 해. 그러니까 배가 이동하게 하는 바람이 갈 데를 알아 가고 있구나 했죠. 증언입니까? 이 바람이 지금 자기가 갈 곳을 가게끔 해주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곡이야. 화암. 화암은 꽃이 많이 피어있는 바위야. 바위가 좋구나. 천봉. 천개의 봉우리가 중첩한데 겹겹이 쌓여있는데 한없는 끝이 없는 연화. 안개가 끼어 있구나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개의 봉우리가 있고 거기에 자욱하게 안개가 끼어 있어. 그 분위기도 어때요? 몽환 쪽이고 환상적 분위기가 연출되겠죠? 마치 신선세계에 있는 기분이 들 거 아니야. 그걸 지금 연출하고 있고요.
어디에서 개와 닭 울음소리가 골골이 마을마다 들리고 있구나 했죠. 그러니까 천개의 봉우리가 있고 안개가 있는 가운데 개와 닭소리가 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완전 신비로운 분위기 연출하고 있다. 이게 화음이고, 환강은 뭐냐? 상공 어디냐? 환강이 여기인 것 같다. 양양현송. 양양현송은 뭡니까? 이 검은 고 소리와 글 읽는 소리야. 이게 왜 들릴까요? 환강에서 학문 수양의 공간이니까. 석담과 파곡처럼 학문 수양의 공간이니까. 그래서 양양현송이 엣집에서 들려오고 있으니, 이때 엣집 어디냐면 이 큰아버지 권상아의 서재. 지금 뭡니까? 그 서재 이름이 뭐였냐면 한수제였거든. 여기에서 옛날처럼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큰아버지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이 작품은 뭐냐면, 왜 이 지금 권섭이 썼냐면 돌아가신 큰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쓴 작품이야. 돌아가신 큰아버지가 여기에서 한수제에서 뭡니까? 이 제자들을 불러갖고 학문을 가르쳤었어. 근데 그 소리가 지금 다시 들리는 것 같대. 지금 자기 귀에. 그죠? 그래서 지금의 가을달 비친 강물이 마치 어제인 것 같다 했죠. 이때 어제는 어떤 어제예요? 자기 큰아버지인 권상하가 학문을 가르치던 때. 그게 어제야. 이게 오늘이 어제 같다는 말 뭡니까? 오늘이 어제 같이 뭡니까? 아주 기억에 생생하다고. 그래서 권상아 자기 큰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 것 같다고.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때가 똑같다고. 알죠? 그래서 어제의 밑줄 긋고 준영아, 어제가 권상아가 학문 가르치던 때죠. 칠곡이 어디냐 했죠. 부용벽. 이 부용은 연꽃이거든요. 벽은 절벽이야. 연꽃이 피어있는 절벽이야. 그게 빼어나대. 아름답대. 백척 높은 절벽에 학 울음을 듣자 올 듯. 학 울음을 들을 것 같대. 왜? 여기 어디니까? 신선들의 공간이니까. 신선들이 키우는 동물 이름이 학이거든요. 학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석양에. 석양 뭡니까? 문학적 시간이죠? 내가 저번 시간 했었어, 연세야. 90%가 슬픈 강조, 10%가 풍경 강조. 여기는 10%야. 즉 아름답다고. 이 환강이. 해가 질 때에 범범 고주, 두둥실 떠있는 외로운 배가 오락가락하고 있구나 했죠. 그래서 석양의 아름다운 어떤 풍경을 표현하고 있어, 준영아. 그 다음에 상사별곡 있잖아요. 이것은 표현 기법이 중요한 작품이에요. 문학사적 의의는 별거 없어. 굳이 말하자면 이 상사별곡이 뭐냐면 이 12가사 중에 하나야. 12가사 중 하나야. 그게 상사별곡이거든. 그런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큰 의미가 없어. 그 이 작품 뭐냐면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강의 들어보면 알겠지만 문학 표현 기법이 중요한 작품입니다. 맞죠? 독특한 표현 기법이 있었어요.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봅시다. 인간 이별 많은 중에 독수 공방이 더욱 서럽다 했죠. 이게 뭡니까? 시제와 처지가 뭡니까? 독수 공방하고 있죠, 지금? 혼자 이렇게 있죠, 의미 없이. 상사불견, 불견, 님을 못 봐서 상사,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인의 진정, 그런 인의 마음을 어느 누가 짐작할 수 있겠냐? 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누가 짐작할 수 있겠냐? 이런저런 허튼 근심, 이런저런 근심을 다 풀어서 던져두어 버리고. 근데 준영아, 근심을 풀 수 있어요? 그렇죠. 근심은 우리가 만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재은아, 추상적 관념의 바로 구체합니다. 추강 됐었죠. 자나 깨나 자나 님을 못 봐서 가슴이 답답하다. 묘한 태도, 고운 소리가. 이때 묘한 태도, 고운 소리의 주체는 임이겠죠. 임의 태도와 소리가 눈에 아르르거리고 귀에 쟁쟁. 귀에 뭡니까?
울리는 듯하다. 보고 싶구나. 님의 얼굴 듣고 싶구나. 님의 말씀. 앞뒤 문장 구조 비슷하죠? 대꾸법이죠? 비슷한 통사 구조 반복하고 있죠? 근데 이게 효과가 세 가지 있어. 준영아. 이거 정리해야 돼. 원, 투. 구조가 비슷하니까 시적 안정까지 확보합니다. 이것도. 대꾸법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께 비나이다. 우리 성이 봤죠? 비나이다를 A로 보면 A, B 구조. 아까 어디 쓰였었죠? 아이고 잘했어요. 빕니다. 신에게 진정을 비는 건 뭐냐? 님을 보고 싶다. 전생, 차생, 전생과 현생. 그 뭡니까?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다는 것은 내가 환생했다는 거죠? 또 쓰였네요, 이거. 다 똑같은 말이야. 벌써 세 번 등장하고 있어요, 올해. 오늘. 무슨 죄로 우리 둘이 생겨나서 님과 나와 한 번 만나서 이별 말자고 굳은 약속했는데 그렇게 청같이 맺었더니 세상 일에 마가 많다. 그래서 하루아침 만에 낭군을 이별한 후에 소식조차 돈절하다. 끊어져 버렸구나. 이별이 불이 되어 나를 태워버리니 뭘 태우냐? 간과 장을. 근데 이별이 불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우리 춘영이 잘 알고 있는 추상적 관념의 구체하죠. 이별이 불이 돼서 태우는 게 나의 간과 장이다. 눈물이 비가 되면 붙는 불을 끌 수 있겠지만은 한숨이 바람되어서 간과 장이 더욱더 탄다고. 왜? 불에다가 바람 일으키잖아. 그러면 불이 확 일어나죠. 그래서 나면서 들면서 빈 방 안에 다만 한숨이 나의 친구로구나. 만첩상중 겹겹이 쌓인 산 속에 들어간들 어느 님이 나를 찾을 수 있겠냐. 날개 좋은 학이 되면 날아가서 님을 보고 싶지만 했죠. 그래서 학이 뭡니까? 시적화자의 분신. 사랑이죠? 우리 재은이하고 연선 알고 있어요. 고1 때 송민곡에서 배웠죠? 이런 비슷한 거. 구준비 송민고에서 시적화자 분신이면서 적극적 사랑이다. 그죠? 하기대 날아가서 보련만은 산은 첩첩이 쌓여있고 천개의 봉우리고 물은 중중 깊어서 연못을 이고 있다 했죠. 그래서 산과 물은 뭡니까? 장애물이죠. 오동추야. 오동추야는 가을밤이야. 가을밤 밝은 달에 이내 생각 새로워지고 있구나 했죠. 그래서 뭡니까? 이을 보고 싶은 그리움을 잘 표현한 작품이 상사별곡이고요. 오늘 두 번째 하이라이트. 전상국의 외등. 전상국. 전후 대표적 작가. 진짜 많이 썼어요, 작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논문 분석해 보니까. 외등인데, 외등은 뭐냐면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표태흠이라고 해갖고 상합리하고 하합리의 어떤 중간자적 인물이었죠. 그래서 상합리가 빨갱이 쪽이었고 하합리가 우리 국군 쪽이었잖아. 민주주의. 근데 이 둘 가운데 사이에 있으면서 중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뭡니까? 둘에게 다 버림받았어. 표태흠. 그래서 억울하게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이 뭡니까? 표경철이 뭡니까? 나중에 상합리와 하합리를 뭡니까? 화해시키려고 오죠. 교사로. 뭐 그랬던 내용이에요. 결국 이 전상국 작가는 어떤 걸 표현하고 싶냐면 우리가 결국 이데올로기 갈등을 우리가 해소해야 한다. 화합해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봅시다. 이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재은아 서술자 직접 개입을 분석하는 훈련을 할 거야. 여기에 다양한 서술자 개입이 쓰였고 게다가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문제로 나왔죠. 이 작품 특이하게요. 소설 방식이 소설의 소설 방식은 딱
원래 세 가지 있어. 뭐? 첫 번째, 서술. 두 번째, 묘사. 이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이 서술에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많이 봤던 인물의 성격 직접 제시인 말하기, 간접 제시인 보여주기. 또 아까 했던 이게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이 작품 여러분 특이하게 됐잖아. 인물 간의 대화가 거의 없고 서술자가 요약적 제시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상함과 하함이 있었던 이야기를 서술자가 들려줘, 그냥 이야기처럼. 상함과 하함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알죠? 그런 특이한 서술 방식 사용하고 있어요. 그 이번에 문제 나왔었죠? 그거 체크하시고 봅시다. 상함 사람들은 북한이죠. 북한 쪽이죠. 자기를 당하는 이 모든 수산이 일본 수사를 낀 하함리, 남한 쪽 사람들의 농간이라고 이를 갈았다. 해방되던 그의 상하함리가 대판 싸움에 붙어서 사람이 여러 상한 것도 그런저런 원한 때문이었어. 그 싸움으로 해서 하함리 기지문제들이 모두 불타버렸고 자연 상하함 사람들이 뭡니까? 경찰에 끌려갔거든. 그걸로 해서 두 마을은 더욱더 원수지가 되어버렸어. 결국 그 생명적인 원한이 무섭게 터지는 날이 왔다 했죠. 자, 이건 누가 한 말입니까? 무섭게 했어, 무섭게. 그 원한이 무섭게 터졌대. 그럼 무섭다는 건 누구 표현일까? 누구의 심리야? 이게 그거야. 작가 심리 강조. 작가 보기엔 너무나 무서웠다고. 그 원한이 터진 날이. 이 작가가 개입해갖고 말하는 겁니다. 이 작품이 이래요. 작가가 요약적으로 제시하다가 자기가 갑자기 개입해갖고 자기 어떤 심정 말하거나 또 뭡니까? 추가 정보 제시하거나 뭐 그런 식의 표현을 써요. 바로 한국전쟁이었다. 박킨슨의 칼자루를 잡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상할 사람들이었다. 물만한 고기처럼 상할 사람들은 활개짓을 요란하게 쳤다. 어떻게? 이게 북한군들이 점령이 됐어.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 상함리가 하함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기 시작했다고. 물 만난 고기처럼. 그죠? 이때 기억 뭡니까? 물 만난 고기처럼 세상 행동 강조하는 거죠? 물 만난 고기? 아주 그냥 자기들 세상인 것처럼 다 죽여버렸다고. 그래 하함리가 쑥밭대였어. 옛날 동학군이 들어왔을 때의 그 정도가 아니었다 했죠.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야, 그 정도가 동학 농민운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 이거 누가 한 말이야? 이거 작가가 한 말이죠. 그만큼 참혹했대요. 피난길 오르지 않은 김씨문 중 여러 사람이 죽었어 그때. 그 여름날을 회상한 자리에서 어느 날 표경철 부친 이게 표태음이죠. 표 선생 부친이니까 표 선생이 표경철이거든. 그 부친은 이제 표경철의 아버지니까 표태음. 표태음이니까 빠지 않았다. 그때 표경 선생 애비 즉 표태음도 빨갱이였지요. 하지만 붉은 완장을 착용했어도 속은 달랐다는 얘기였다. 자, 이거 중에 이거 새로운 거야. 하지만 얘기였다. 자, 이거 소수자 직접 개입인데 내가 원래는 이것이 있잖아, 재현아. 그냥 억지로 제 6개 말해준 거 있죠.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했어.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원래는 추가 정보 제시에 이걸 엮으려고 했거든. 근데 이건 가만히 보시면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한다고 하기보다는 이 말을 해석하고 있죠, 말을. 위에 말을 해석하고 있잖아. 이건 우리가 차라리 7번째 기능을 만들어야 될 때. 인물 발화를 해석해주는 기능. 맞죠? 인물이 말한 것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기능. 즉, 뭡니까? 붉은 완장을 착용했어도 똑같은 공신상이었지만 속은 작았다고. 즉, 다른 빨갱이와 달리 하한 사람의 편을 드는 그런 입장을 취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당장 죽을 사람을 발벗고 구해주는 등 객관에는 하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로 했다는 거야. 실상 난리 뒤에는 사람들은 표선생 부친으로부터 다 도움받은 걸 인정했어. 그러나 인심이란 묘했다 했죠. 이것도 소수자 직접 개입. 인심은 참 묘해.
이 작가가 자기 마음 말한 거야. 작가 심리 강조도 이것도. 막상 세상에 또 뒤집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다. 빨갱이 사과하고 토마토 어디 있냐 얘기였다. 완장을 찾으면 다 자기들의 고통을 주는 원수일 뿐이었어. 속이 다르든 같은 간에. 이때 완장 거슬린다. 완장이 빨갱이를 의미하죠. 공산당 의미하죠. 이렇게 부분적 속성을 통해서 전체 속성을 가리키는 것을 보고 우리가 환유법이라고 해요. 환유법. 맞죠? 예를 들면 백의의 천사가 간호사를 의미, 삼천리가 우리 조국을 의미. 이걸 환유법이라고 해. 참고로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길이 재보면 삼천리가 나온대요. 이게 우리나라의 일부 특징이죠. 일부 특징을 통해서 전체를 가리키는 걸 보고 우리가 환유법이라고 해. 알았지? 또 이런 거. 우리나라 화려한 감상이잖아. 사시사철이 있는. 이런 거 환유법이야. 알았죠? 참고로 알아주시고. 어? 대유법 중에 환유법이야. 대유법에는 제유법과 환유법이 있어. 제유법은 부분을 통해 전체. 환유법은 부분적 속성을 통해 전체. 그 제유법의 예에는 이게 있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건 우리나라의 일부분이죠. 한라산 백두산이 우리나라의 속성은 아니잖아. 특징은 아니잖아. 우리나라의 이루는 일부분이죠. 이게 제유법. 환유법은 삼천리 와리왕산. 이게 우리나라 조국을 의미하죠. 우리나라는 길이가 삼천리고 화려한 강산이라고. 이거 우리나라의 특징. 우리나라의 일부분이 아니잖아. 이거 환유법. 알았죠? 그래서 제가 더 있고 없고를 따질 경황이 아니었다. 표 선생 부친이 북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눌러앉아 있다가 죽임을 당한 것도 그런 인심 속에서였다. 하루번 사이에 다 도망쳐버린 상한 빨갱이들에 대한 앙심까지 얹어서 표 선생 부친을 눈 딱 감고 버렸던 거야. 그러나 막상 표 선생 부친이 죽고 나니까 한국 사람들은 끔찍한 그림자를 나눠 갖기 시작했어. 이 그림자가 뭘 상징합니까? 죄책감 상징. 도와줬는데 버려버렸잖아. 도와줬는데 배신했잖아. 그건 자신의 말 한마디만 거들어줬어도 죽임까지 당했냐 하는 표선의 부친에 대한 죄책감이야. 그러나 정작 그 죄의식이 문제였어. 그들은 갈수록 죄의식이 살아오를수록 고개를 일부러 저었어. 이게 자기 부정이거든. 그래서 뭐라고 했냐? 그 망할 놈이 글쎄 봐주는 척하면서 지 욕심은 다 채웠다니까. 이처럼 표 선생 부친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려 했다. 심지어 표 선생 부친이 생겨냈던 몇 가지 비행을 과장해서 떠들어내는 일도 많았어. 그래서 오히려 표 선생 부친은 살아서보다 죽은 뒤에 더 많은 죄를 지어버리게 됐죠. 이게 말이 됩니까? 죄를 더 많이 지은.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맞죠? 상황이 이렇게 말이 안 되게 돼버렸다고. 죽었던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짓게 됐어요. 죽은 뒤에. 그죠? 이거 말이 안 되죠? 이거 상황적 아이러니. 아무 난리를 직접 겪지 않은 마을 아이들까지도 상암리 표태임하면 빨갱이 대명사였어. 한암 여러분들은 그 이름도 입에 올리지 못하겠어. 자, 이거 뭐라고 하냐면 모티프에 이게 금지하는 거. 이걸 금기 모티프라고 해요. 이것도 알아주세요. 금기. 묘양의 상한 사람들도 표선생 부친에서 좋은 생각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 망하려면 잘 죽었지. 이렇게 한마디 잘랐어. 왜냐하면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했거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표선생 가족이 상을 당한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표선생은 그때 상암리 사람의 아들로서는 처음으로 읍내 중학교 다니다가 난리를 만났고 그 난리의 부친이었던 것이야. 표선생의 어머니와 함께 상암을 떠나는 날 하남 사람은 얼굴 마주치기를 꺼려서 아예 집 밖에 얼씬하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남 사람들이 못 봤을까? 표가족을. 죄책감 때문에. 죄책감.
더 놀라운 일은 그날 표선생 식구들이 상할 사람들은 얼씨도 못하는 그 금단의 길인 김씨문중 사당 앞을 당당히 지나갔던 일이다 했죠. 왜 상할 사람들이 여기를 못 지나갔죠? 상할 사람들 하암리 사람들 죽였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하암리 김씨문중 앞에는 지나가지 않는 게 일종의 금기였어. 니들이 죽였으니까 예전에 죄책감 갖고 있다면 여기 지나가면 안 되지. 이런 어떤 암묵적인 묵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기고 상하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던 표가족이 지나간 거야. 그러니까 하하미 사람들 어이가 없죠. 그죠? 죄를 지었으니까 상하미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면 안 되잖아. 죄책감이나 미안함에 의해서라도. 근데 거길 지나간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졸지에 이 표가족은 뭡니까? 결국 뭡니까? 상합리와 하합리를 모두 다 거슬리게 한 거야. 어떻게 보면. 하합리 사람들이 뭡니까? 하합리 사람들에게는 죄책감을 느끼게 해요. 이게 불편한 존재야. 그리고 상할 사람들이 어쩝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던 김신문중 앞을 떠쳐 지나간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상한이 하한이 입장에서 모두 다이 표가적 이해가 안 돼. 뭔 또 또라이 놈들이 다 있어. 요런 거야, 지금. 맥락이. 알았죠? 그래서, 근데 하함 사람들 누구나 시비를 못 걸었어요. 아무도. 왠 줄 알죠? 표태음이가 잘해줬잖아. 하함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상암 사람들이 못 가는 하암리 장소를 상암리 가족이었던 표가족이 지나가도 아무나 못한다고. 왜? 부끄러우니까. 자기들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참아. 하암 사람도. 그럼 몇 년 후 표건치 선생이 다시 하암리에 모습을 나타났을 때 김치분 사람들은 가족이 덜컥 내려앉았어. 뭔가 심히 심상치 않았던 거야. 표건치 선생이 하암국민학교의 교사를 비밀이었다는 사실도 그랬지만 표 선생 부인이 바로 하암리 김신문 중의 여자였기 때문이야. 하암이 살다가 날이 전인가 읍내로 이사를 가서 소식을 모르게 된 김희터 댁의 외딸이 바로 표선생 부인인데 김희댁은 천상갑으로 지내다가 사람들 눈이 맞았다는 이유로 결국 집안 사람들에게 내쫓김 당했거든. 그 데리고 나간 외딸이 표선생의 부인이 되었으니까 마음에 놀랄 수밖에 했죠. 자, 이 부분 뭡니까? 뭔가부터 했잖아. 뭔가 심히 심상치 않았던 것부터 놀랄 수밖에. 이 소자 직접 개입한 거죠. 근데 이건 뭘까요? 왜 심상치 않게 느꼈는가를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죠. 이게 추가 정보 제시야. 추가 정보 제시를 제시하고 있잖아, 지금. 표경철과 그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 쪽 보시면, 그렇게 두 마리 모두 대책균을 당한 지부 자식들끼리 소외당한 사람들이죠. 둘 다. 다시 말하다 다시 하남 사람들의 자존심 상을 만들었다. 그 두 사람의 출연은 이때까지 그 누구 범할 수 없는 김씨 문제의 권위에 대한 정치 도전에밖에 볼 수가 없었어. 더구나 표변천생 가족은 몇 년 전 마을 떠날 때 상암 사람들 누구도 지날 수 없는 사당 앞길을 당당히 걸어간 오만불선 사람이 아니었던가. 어떻든 표변 선생은 상암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제 일만 열심히 했어. 모범교사였어. 그리고 방 하나를 얻고 살았는데 상암 청년들이 가끔 어울렸어. 유판석이와 최진혁이가 그런 사람들이었어. 표 선생은 하암 청년과도 어울리고 싶어 했어. 사회 H클럽에 나가고 싶어 했어. 사회 H클럽은 하암리 청년들의 그룹이거든요. 그러나 하암 청년들은 어른 눈치를 보며 뒤로 피했어. 사실 하암 사람들도 생이 많이 변해서 자기 생각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암시 김치문중이 이제까지 당당히 이룩할 전승해온 하암리 권위가 허물어져 버릴 것 같은 의구심에 위구심에 즉 위태로움에 전전긍긍 갈등했어. 그네들은 더욱 몸을 조사리고 이 거북스러운 틈입자의 거동에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 됐어. 더 나이 많이 든 사람들은 자기 가슴에 어두운 그림자 즉 죄책감을 남긴 채 죽은 표태임 아들에게 자신의 귀한 자식을 맡게 한다는 기막힌 운명 앞에 껄끄러운 한숨을 몰래 내뱉었어. 자, 이 마지막 부분. 자기들이 꺼려하는 맡기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뭡니까? 말이 안 되죠. 모순된 거죠. 그지?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아들을 맡기면 안 되잖아. 근데 어쩔 수 없이 맡길 수밖에 없잖아. 이런 걸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한다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들이 도움받았던 표태임한테 뭡니까? 표태임이 죽자 더 많은 죄를 뒤집어 씌워버렸죠.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살았을 때 더 많은 죄를 원래 지어야 하잖아. 근데 죽었을 때 죄를 많이 지니까 상할 줄 알아요. 이것도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기 자식 맡게 하잖아. 근데 울며 겨자 먹기를 어쩔 수 없이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상황적 아래. 상황이 만들어낸 모순, 말이 안 됨. 이런 거 우리 상황적 아이러니. 이걸 또 탁월하게 구사한 작가가 전상국 작가야. 그 다음 비문학 보시면 여러분. 자, 비문학 어떤 의미가 있냐면 셋 다 의미가 있어요. 셋 다 의미가 있는데 자, 드디어 여기서부터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감이 9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만든 문제인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이때부터는 세 가지 질문 모두가 다 수능 특강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요. 분석해보면. 지금 무슨 말이냐. 이쪽 있죠. 이쪽은 베르그송. 우리 그 수능 특강 베르그송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베르그송과 세잔이 있죠. 베르그송과 들레지 있죠. 수능 특강에는.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과 직접 연계된 질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베르그송의 순수 지속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별로 내가 동의하고 싶지가 않아. 베르그송이 다양한 주장을 한 철학자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런 시간에 대한 어떤 언급을 한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제시한 것 같은데 요건 좀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순수 지속 어떤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우리 인간은 시간의 흐름이 있죠. 이걸 자꾸 뭡니까? 왜곡시켜요. 그래서 마치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든. 그 중에 하나가 그림이야, 그림. 근데 그림은 우리 어떤 하나의 어떤 시간만을 딱 이렇게 포착해갖고 그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시간은 흘러가고 있잖아. 근데 시간이 정지된 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에 대해 베르그송 비판하면서 뭡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림이란 것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반영해야 한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작가 누굽니까? 바로 폴 세잔이야. 인상주의 화가인데 이분은 어떻게 시간을 표현했습니까? 대상의 흔들림, 대상의 이 그 겉모습 있죠. 대상의 겉윤곽 있죠. 대상의 겉윤곽을 흐릿하게 표현. 왜? 움직이고 있으니까. 고래 갖고 이제 시간의 어떤 변화를 그림에 반영했다라는 내용인데 뭐 이 정도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베르그송 같은 경우.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질문 보시면 이제 여기서 제가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요. 이감이 좀 머리를 썼어. 어떻게? 두 개의 순특강 질문을 합쳐버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감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비문학 지문을 직접 연계해버리면 수준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연계라는 토끼도 잡고 변별력이라는 토끼도 잡기 위해서 혹시 연계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여러분 두 번째 지문 보면 이거 뭐하고 뭐를 합친 겁니까? 저우라고요. 잘했어요. 진동 센서. 이거 두 개 합친 거야. 이게 금속 나노 입자 기반 스트레인지 센서잖아요. 센서. 이게 저울에서 스트레인 나왔잖아요. 그 센서 지문이 따로 있거든요. 10번째가. 그 합친 거야. 요렇게. 맞죠? 결국 우리가 센서가 이제 미세한 어떤 움직임에도 감지할 수 있어요. 센서가. 그걸 위해서 이 스트레인 기법을 활용한 거죠. 센서에. 이 스트레인은 원래 뭡니까? 엄청 우리 그 초정밀, 너무 작은 입자잖아. 초입자를 뭡니까? 측정할 때. 분자의 우리가 무게는 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인은 뭡니까? 조그만 자극에도 반응하는 거죠. 원래 스트레인 개념이 뭐냐면 이 스트레인은 그 스트레스에 의한 길이 변화량이야. 스트레스에 의한 길이 변화. 요걸 다룬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에도 반응한 센서, 이런 민감도 있는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스트레인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금속 나노 입자 기반 스트레인 센서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뭐냐? 뭐 이게 내용은요, 이 정도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인은 어떤 작은 스트레스에도 길이가 변화하는 건데, 이런 스트레인은 뭡니까? 아주 정밀하고 아주 나노 입자 같은 작은 것들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런 어떤 기술이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내가 여기서 눈여겨본 건 이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 요령 알려주려고. 비문학 요령. 연습 봐봐. 두 번째 단락 맨 끝에 보면 입자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저항이 커지는 것이다. 보입니까? 자, 지금부터 뭐라 할 거냐면 수록의 힘에 대해서 하려고요. 매년 비문학에 수록이 등장합니다. 이 수록은 뭐냐면 여러 개의 조건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이야. 자, 보세요. 입자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저항이 커진다고 했죠. 입자간 거리 멀수록 뭡니까? 저항 커져. 그럼 민감도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민감도는 저항값의 크기가 변화가 커야 합니까, 작아합니까? 그렇죠. 그럼 이렇게 돼요. 비례. 맞죠? 입자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저항이 커지고 민감 높아진다 했죠. 자, 일단 두 번째 맨 끝줄 밑줄 그었습니까? 자, 수록 한번 등장했죠. 두 번째 언제 등장하냐? 세 번째 맨 처음에 봐봐. 이 일정한 크기 변형이 일어날 때 저항 변화의 폭이 클수록 센서 민감도 높다 했지. 일단 이게 민감 높아진다. 나왔죠? 밑줄 그었습니까?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맨 끝에 봐봐. 다위야. 이렇게 구한 게이지 팩터가 클수록 민감도가 높다. 나왔죠? 그럼 여기 또 뭐가 있습니까? 게이지 팩터 높아야 돼요. 높아지면 높아지는 거야. 그 다음, 자, 네 번째 단락 보세요. 네 번째 단락 맨 끝에 보세요. 리간드의 길이가 길수록 초기 상태의 입자 거리가 멀어진다. 여기도 뭡니까? 됐습니까? 이게 여러분 수록의 힘이야. 매년 출제되고 있거든요. 금방 선생님처럼 정리를 안 하면요. 이 5개의 조건들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습니까? 쉽게? 없지요. 요거 해주라고요. 요걸 측정하는 문제가 매년 시험에 출제되고 있어요. 비문학에. 이게 수능 나오면 다 밑줄 그어야 돼. 그래갖고 비교해야 돼. 그럼 결국 이렇게 돼. 정리되면 이렇게 돼. 지금 어떻게 정리합니까? 금속 나노 입자 기반 스트레인 센서 이름도 길어요. 얘는요. 민감도 높아야 최고죠. 그럼 민감도 높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나와 있어요. 리간드 길이가 길어져야 합니다. 입자한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 저항값의 변화가 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뭐였냐? 게이지 팩터 높아야 돼. 딱 정리해보잖아. 요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알지? 그게 세 개의 지문제 보통 어디 나오냐면 과학기술 지문이 많이 등장하고요. 가끔 사회 지문에 등장하는 경우 있어요. 이게 수능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해줘. 알지? 그럼 만약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요건 이제 나름 지문 의미 있었어요. 요것도 있잖아, 얘들아. 세 번째 질문 있지? 이거 뭐하고 뭘 일으켰냐면 3원에 보면 4번 있죠. 4번에 데이터 소유권 있거든요. 그 질문하고 9번째 있는 인공지능 있죠. 요거 두 개 합친 거야. 콜라보한 거야. 맞죠? 이렇게 이감이 머리 쓰고 있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화두예요. 뭐 내용은 기억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야. 우리 앞으로 여러분 인공지능 세대거든요, 여러분들은요. 그럼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해결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나의 문제는 아니야. 나는 이제 뭐 사회에 얼마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인공지능과 함께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 이겁니다. 인공지능이 죄를 지었어. 인공지능 로봇이. 그럼 그건 주인인 재은이가 책임져야 돼?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이 책임져야 돼? 그러면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해야지. 근데 재은이가 안 시켰거든? 인공지능 로봇한테. 근데 지가 죄 저지른 거야. 그럼 억울해, 재은이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 누구한테 죄를 지을 수 있겠냐? 이게 첫 번째 논제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 무어라는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 인공지능 로봇이 자율적 행위 주체인가를 봐야 돼. 만약에 인공지능 로봇이 자율적 행위 주체야. 즉 지가 결정하고 지가 행동한 놈이야. 그러면 재현인 죄가 없어.
이놈이 멋대로 한 거니까. 근데 자율적 행위 주체로 인정이 안 받게 되면 재은이가 제일 전려게 돼요. 왜? 얘는 아직도 구속되어 있으니까 재은이한테. 알았죠? 그 논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논쟁은 뭐냐면 이 인공지능 있잖아. 결국 그 기계학습을 통해 갖고 저작물을 만들거든요. 창작을 해요. 창작을. 그럼 이 저작권을 이거 위반했다고 봐야 하는가 안 봐야 하는가 문제가 두 번째 논제야. 근데 여기서 정답 뭐라고 나왔냐면 결국 이제 이 인공지능이 사적인 어떤 뭡니까? 사적인 목적으로 해서 이익 얻기 위해서 한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현행법으로 뭡니까? 아직 법이 없긴 없지만 현행법에 유추해 봤을 때는 저작권에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의도한 게 아니야, 인공지능. 그냥 여러 가지 기계학습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와서 믹싱한 것 뿐이지 저작권을 위반하려고 얘가 의도한 것도 아닐 테고 또 사적인 어떤 개인적인 어떤 돈을 위해서 인공지능 한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현행법으로는 저작권에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데 앞으로는 그게 문제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논쟁을 다루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지문 내용은 의미가 있는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냥 여러분이 관련돼서 그냥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지금 끝냈고 오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환강국어과하고 전상국 외등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어요.